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콕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32층짜리 시청사 건물이 순식간에 붕괴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주변의 고층 건물들은 모두 멀쩡했다는 겁니다. 도대체 왜 유독 그 건물만 무너진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라우디아 앤더슨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국제감리기술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늘 효율성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불필요한 감정이나 이상적인 말보다는 숫자와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했어요. 건축도 예외는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튼튼한 건물은 당연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철학까지 담을 필요가 있냐고 묻는다면 저는 늘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제가 살아온 방식이었고 제가 옳다고 믿어온 가치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은 어느 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가 지켜야 했던 건 구조가 아니라 사람이었거든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들려드릴게요. 정확히 몇 시였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아요. 태국 방콕의 아침은 이미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웠고 그날따라 하늘도 유난히 희뿌옇게 흐렸습니다. 저는 방콕 시청사 프로젝트의 마지막 구조 점검을 마치고 닉과 로비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는 태국 기술자였고 저와 함께 1년 넘게 이 프로젝트를 끌어왔던 동료였습니다. 그가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던 게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생일이라면서요. 학교에 데려다주기 전에 아빠가 일하는 현장을 구경시키고 싶었다고 했어요. 아이라는 이름도 기억합니다. 작은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마다 팔을 뒤로 접으며 부끄러워하던 모습이 귀여웠어요. 저는 그 아이가 시청사 엘리베이터 앞에서 손을 흔들던 장면을 끝내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닥이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방콕은 늘 그런 진동이 종종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5초도 지나지 않아 흔들림은 거세졌고 벽면에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비명이 울리고 바닥이 들썩였어요. 저는 닉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고 본능적으로 비상계단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뒤따랐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몇 초, 우리는 출구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머리 위에서 철근이 부러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천장이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저는 닛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저를 바라보며 웃던 장면을 마지막으로 기억해요. 다음 순간 눈앞이 하얘졌어요. 숨이 막히고 귀가 먹먹했습니다. 먼지 속에서 바닥에 주저앉아 기침을 하고 있었고 제 앞에는 거대한 잔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멀쩡히 서 있던 32층짜리 시청사 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거였어요. 저는 말을 잃었고 무릎을 꿇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그때부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가 제 어깨를 잡아 흔들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구조대가 도착했고 사이렌 소리가 귀를 찢듯 울려 퍼졌습니다. 먼지와 피냄새가 섞인 공기 속에서 속이 울렁거렸어요. 닛, 아이라. 저는 이름을 불러봤지만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현실로 느껴지지 않았어요. 제가 감리한 건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한 적이 없었어요. 주변 고층 건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고 유리창조차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제가 책임졌던 이 건물만 무너졌을까요? 그 생각이 들자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막혔습니다. 수십억 바트가 투입된 프로젝트, 해외 투자, 국제 감리 시스템. 수치로 따지면 완벽했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합리적인 사람이라 여겨왔고 효율성을 중시했습니다. 불필요한 과잉 설계는 자원의 낭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그 기준으로 판단했을 때 이 건물은 문제 없어야 했어요. 그런데 지금 눈앞에 무너져 내린 건물 더미와 비명을 지르는 사람들을 보며 저는 그 모든 숫자가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리세 부인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듯 했어요. 울음을 참고 서 있던 모습이 잊히지 않습니다. 그녀는 구조대장을 붙잡고 무언가를 말했지만 저는 그 내용을 들을 수 없었어요. 단지 그녀의 눈동자에 담긴 절망을 보았을 뿐입니다. 조금 뒤 구조대가 아이의 시신을 꺼내 올리는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조심스럽게 끌어올린 작은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조차 들 수 없었어요. 그 아이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제게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지금은 저 무너진 철근 밑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겁니다. 리세 이름이 구조 명단에 떠오르지 않길 바랐어요.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결국 몇 시간 뒤 구조대원 중 한 명이 그의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는 아이를 안은 채 그대로 발견되었고 이미 숨이 멎은 상태였어요. 릿은 저보다 젊었고 열정적이었고 항상 책임감이 강한 기술자였어요. 그가 자주 하던 말이 있습니다. 클라우디아, 효율보다 생명이 먼저예요. 저는 그 말이 지나치게 감성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땐 그게 맞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그가 맞았어요. 그의 아이가 맞았어요. 저는 틀렸습니다. 사고 현장을 정리하던 중 다른 기술자가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주변 건물은 다 멀쩡한데 시청사만 무너졌어요. 그 말이 머릿속을 강타했어요. 그리고 시선을 돌렸을 때 옆에 여전히 우뚝 서 있는 한 건물을 보게 되었어요. 눈앞에서 신기루처럼 선명하게 존재하던 그 건물은 바로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그 순간 뒷목이 서늘해졌어요. 5년 전 제가 이 문화센터의 설계안을 처음 받았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내진 설계가 과하다며 비용이 2배라고 지적했던 기억이요. 이건 너무 과해요. 비효율적입니다.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저었던 사람은 바로 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건물은 유일하게 멀쩡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건물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아이를, 릿을, 사람들을 함께 묻은 채요. 그날 밤 저는 호텔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은 채 잔해 속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며 밤을 새웠습니다. 제 옷엔 피와 먼지가 묻어 있었고 가슴 한복판에는 지울 수 없는 무게가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요? 아니, 정말 몰랐던 걸까요?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걸 왜 그땐 몰랐을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다시 도면을 보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숫자 말고 사람을요. 제가 붕괴된 시청사 앞에 멍하니 앉아 있었을 때였어요. 더운 공기 속에 시멘트 먼지와 울음소리가 뒤섞인 채 흘러가고 있었고 누군가 구급차를 향해 실려가는 모습이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눈을 가장 강하게 잡아끈 건 바로 그 건물이었어요. 저 멀리 같은 구역에 자리 잡고 있는 건물 하나가 눈에 띄게 멀쩡했던 겁니다. 한순간 숨이 턱 막혔어요. 그 건물은 제가 기억하고 있던 바로 그곳, 한국문화센터였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저는 그 건물의 설계도를 검토한 적이 있었습니다. 회의실에서 검은 프레임 안에 정리된 도면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건 과잉이에요. 이런 내진 구조는 이 지역에선 필요 없습니다. 그땐 제 말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있던 다른 감리 담당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랬던 건물이 지금은 말 그대로 한 점의 균열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걸음을 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누군가는 무너진 현장을 정리하고 있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여전히 실종자를 찾고 있었지만 저는 어떻게든 저 건물을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람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같은 집안 위에 세워진 건물인데 왜 저 건물만 멀쩡한지 저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어요. 센터 입구로 다가갔을 때 건물 안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대피해 있었고 임시 의료 키트와 간이 침대까지 설치된 상태였습니다. 입구에는 한태국 현지 자원봉사자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인사를 받으며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전광판에는 진동 레벨 안정이라는 표시가 떠 있었고 벽면에는 자동 제어 시스템과 연결된 비상 전력 차단 장치가 작동 중이었습니다. 조명이 전부 켜진 건 아니었지만 필요한 곳엔 정확하게 조명이 켜져 있었어요. 전력 절약을 위한 분산 전원 시스템이 적용된 듯 보였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곳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점이에요. 지진 직후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건물 내부는 대피소로서의 기능을 완벽히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건물의 구조를 살펴봤어요. 계단은 넓고 둔각으로 설계되어 있었고 손잡이는 모든 높이에 대응하도록 이중 구조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디테일은 단순한 미관의 문제가 아니에요. 위기 상황에서 누구든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 설계의 결과입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 제가 무시했던 설계 안에 있던 문구였습니다. 사람이 최우선입니다. 비용은 사람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그 문장을 읽었을 땐 솔직히 비웃었어요. 감성적인 문구로 예산을 끌어올리려는 흔한 전략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장이 제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습니다. 센터 내부에는 진동 감지 장치 외에도 각 층마다 자동 문 개방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었어요. 흔들림이 감지되면 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계단실의 비상 조명이 켜지며 심지어 냉방 시스템도 자동으로 차단되도록 설계되어 있었어요. 이 정도면 그저 튼튼한 건물을 넘어서 재난에 대응하도록 만들어진 하나의 생명 시스템이라고 불러야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의 건물 하나가 수십 명을 살렸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승인했던 시청사는 수십 명을 묻었다는 사실이 너무도 대조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같은 공간, 같은 지진, 같은 시간.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곳도 분명히 같은 강도의 진동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흡수하도록 설계된 유연한 구조와 비상 시스템, 사람을 먼저 생각한 설계 철학이 이 건물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건 제가 외면했던 바로 그 방식이었어요. 비용 절감이라는 단어 아래 저는 사람의 생명을 숫자로 환산해왔습니다. 그게 전문가로서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그 판단이 얼마나 오만하고 무책임했는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너진 시청사에서 살아남은 몇 명의 부상자들이 이곳으로 대피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 중 한 명은 바로 닛의 아내였어요. 누군가가 그녀에게 이곳을 안내해준 모양이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등을 보며 저는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이 건물이 그녀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역설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남편과 아이를 잃었고 저는 그 죽음의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지금 제가 과거에 거절했던 건물 속에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저를 알아보진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저는 끝까지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문화센터의 운영 통제실에 들어갈 기회를 얻었어요. 기술 담당자로 보이는 한국인 남성이 구조 상태, 센서 작동 현황, 전원 분산 장치 등을 설명해줬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어요. 이 건물은 철학이 있어요. 생명이 우선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말은 마치 누군가 제 잘못을 조용히 일러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짧은 한 문장에서 저는 너무 많은 의미를 느꼈어요. 설계는 기술이지만 설계의 시작은 철학이어야 한다는 걸 저는 이 건물 안에서 처음으로 실감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호텔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책상 위에 도면을 펼쳐두고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건물의 설계를 승인했다면 닛과 아이라는 지금 살아있었을까?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저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살아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살아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숫자를 넘어서야겠다고 느꼈어요. 효율이 아니라 철학, 그리고 기술이 아니라 사람. 이 세 가지를 다르게 바라봐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 멀리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문화센터의 불빛이 그날따라 더 강하게 빛나 보였어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그 건물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히 건물 구조를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이 철학을 구현해낸 건지 직접 파헤쳐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국문화센터에서 나왔을 때 제 머릿속은 그야말로 정지 상태였어요. 모든 걸 다시 봐야겠다는 생각 외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건축은 숫자와 수치의 조합이라 믿어온 저였지만 오늘은 처음으로 그 안에 생명이 담겨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호텔방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노트북을 켰어요. 당시 방콕 시청사 설계 도면과 최종 승인 서류를 꺼내기 위해 내부 서버에 접속했어요. 평소 같았으면 눈 감고도 다룰 수 있는 자료였지만 그날은 파일 하나하나를 여는 손끝마저 떨렸습니다. 초기 설계는 확실히 정상이었어요. 제가 직접 검토한 구조 안에는 중간 기둥 보강, 진동 흡수 장치, 심지어 긴급 전원 분산 장치까지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땐 분명히 이상 없어 보였고 저도 그렇게 판단해서 최종 도장을 찍었어요. 하지만 최종 승인서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스쳐갔습니다. 문서 하단에 있는 도장이 어딘가 낯설었어요. 제 이름과 직위는 분명히 찍혀 있었지만 서명이 너무 매끄럽고 정형화돼 있었어요. 제가 직접 쓴 서명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엔 착각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업무가 몰릴 땐 비서가 대신 서류를 정리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서명 파일의 로그를 확인해 보니 문서 최종 변경자는 저로 되어 있었고 그날 저는 분명히 그 문서를 직접 열지 않았던 걸로 기억했어요. 곧이어 구조 상세 설계에 눈을 돌렸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초기 도면에 있었던 지진 대비 벽체 보강이 빠져 있었고 비상 배출 통로의 일부 설계는 축소돼 있었어요. 명백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수정을 거친 흔적이었고 누군가 제 허락 없이 설계를 바꾸고 승인한 척한 것이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충격이 먼저 밀려왔어요. 저는 도면을 보면서 누락된 항목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고 변경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더 큰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구조 보강에 쓰이는 주요 자재 몇 가지가 중국 업체에서 공급된 것으로 바뀌어 있었고 일부는 테스트 자료조차 누락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제 눈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조작이었고 은폐였습니다. 문제는 그 문서에 제 도장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건물은 제 책임 아래 승인된 거였어요. 다음 날 기자들이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태국의 주요 언론들이 현장을 기록하고 있었고 제 이름이 도면 서명자로 보도됐다는 걸 전해 들었습니다. 도망칠 수 없었어요. 저는 모든 걸 정리한 뒤 현장 브리핑 자리로 향했어요.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서는 건 오랜만이었습니다. 수년 전 국제 포럼에서 발표했던 기억이 났지만 그때와 지금은 느낌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마자 기자들은 질문을 쏟아냈어요. 시청사 붕괴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감리인은 당신이었죠? 설계 변경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모든 질문이 날카롭게 저를 찔렀어요.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저는 입을 열었어요. 제 도장이었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는 순간 기자들의 펜이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들이쉬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이어서 말했어요. 설계가 변경되었고 그 변경이 부실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걸 놓친 건 사실이고 그 결과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책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담백했고 미사여구도 없었어요. 기자회견이 끝난 뒤 구조 현장으로 돌아가던 길에 저는 한 여성을 마주쳤습니다. 검은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지쳐 보였어요. 그녀는 저를 조용히 바라보았고 저는 바로 알아봤습니다. 닛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가 다가왔고 저는 말없이 그 앞에 섰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그 말을 수백 번 연습했는데 입에서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제게 가까이 와서 제 손을 잡았어요. 아주 단단하게, 오래도록.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당신을 믿었어요. 진실을 밝혀주세요. 그 말이 제 마음을 찢어놨어요. 비난도, 원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실을 요구했어요. 그리고 그게 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결심했어요. 이 사건은 그냥 실수로 넘길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는 커리어나 체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지켜야 할 시점에 서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지키는 기술자로 다시 서야 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바로 구조기술 분석팀과 협조해서 무너진 건물의 잔해 조사에 착수했어요. 동시에 남아있는 시공 일지와 납품 자료도 전수 검토했습니다. 제 책임은 무겁지만 그 진실을 기록하는 것만큼은 저의 몫이었어요. 그리고 한국문화센터에서 봤던 안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생명 중심의 설계, 철학이 무엇인지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전 세계에 알릴 겁니다. 그냥 뉘우치고 끝낼 수는 없어요. 닉과 그의 아이, 그리고 이 땅의 희생자들을 위해서라도요.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들이마신 먼지와 땀에 옷이 눅눅했지만 씻을 생각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한국문화센터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구조적 비교를 위한 정리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 사진들 속엔 기술이 아니라 가치가 담겨 있었어요. 진동 감지 센서, 자동 개폐식 도어, 비상 전력 시스템, 심지어는 휠체어용 대피 경로까지. 제가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 과잉이라 말했던 것들이 사실은 사람을 위한 기본이었습니다. 저는 파일 하나를 열었어요. 이름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설은 철학에서 시작된다. 보고서의 첫 줄을 쓰는데 한참이 걸렸어요. 기술적인 자료는 넘쳐났지만 그 기술들이 왜 존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수치를 나열하는 건 익숙했지만 그 속에 사람을 담는 글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부터 저는 보고서 작성을 시작했어요. 기존 시청사 구조와 한국문화센터의 내진 설계 비교, 자재 선택 기준, 긴급 상황 대응 메커니즘,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의 철학적 접근까지 하나씩 정리해 나갔습니다. 무너진 건물과 살아남은 건물을 비교하며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어요. 차이를 만든 건 돈이 아니라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먼저 봤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생명과 죽음의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며칠 뒤 저는 보고서를 국제감리자 협회와 태국 정부 기술부에 제출했어요. 예상보다 빠르게 반응이 왔습니다. 태국 기술부는 보고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한국건설협회에서는 제게 연락을 줬어요. 한국에서 열리는 재난 대응 건축 세미나에 연사로 초청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어요. 과연 제가 그런 자리에 설 자격이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제가 겪은 실패와 배움은 단순한 통계나 데이터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각성이자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다시 한번 닛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항상 정직했고 책임감이 강했으며 설계의 작은 차이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제게 했던 말이 있었어요. 클라우디아, 건축은 기술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그 말이 그제야 마음 깊이 와닿았습니다. 세미나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실수를 그대로 공개했어요. 제 도장이 찍힌 도면과 그로 인해 벌어진 참사, 그리고 한국문화센터가
어떻게 생명을 지켰는지를 있는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말이 끝나자 장내는 침묵에 잠겼고 누군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박수는 위로도 아니고 칭찬도 아니었어요. 단지 당신의 진심을 들었다는 공감이었습니다. 이후 태국 정부는 공식 발표를 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공공 건물에 한국식 내진 설계 기준을 참고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요. 그 발표를 본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한 건물에서 시작됐다는 걸 생각하면 믿기지 않았어요. 시청사와 한국문화센터. 둘 다 같은 땅 위에 세워졌고 같은 시간에 같은 진동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는 무너졌고 하나는 사람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를 만든 건 단단한 철근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한 마음이었습니다. 보고서가 언론에 실리고 나자 저를 향한 반응은 갈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뒤늦은 반성이라 비난했고 어떤 이들은 변화를 위한 용기라며 격려했어요. 저는 그 모든 말을 겸허히 받아들였고 다만 한 가지만 바랐습니다. 이 논의가 이어지길, 멈추지 않길 바랐어요. 그리고 저는 닛의 묘비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곳엔 아이도 함께 묻혀 있었어요. 무너진 철근 더미 아래서도 아버지 품에 안겨 있었던 그 아이. 저는 꽃다발 하나와 작은 보고서, 복사본을 두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어요. 닛, 당신이 맞았어요. 그땐 제가 틀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바꿔나갈게요. 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생 잊지 않을게요. 눈물이 목을 막았지만 끝까지 말을 다했어요. 그 말은 닛에게 한 약속이자 제 자신에게 한 다짐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국제감리자 포럼에서 정기적으로 한국의 건설 철학을 공유하게 되었고 몇몇 개발도상국 정부와도 협력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예산, 정책, 정치적인 이해관계까지 모두 엮여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람의 생명은 수치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걸, 그리고 철학 없는 기술은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걸요. 어떤 날은 외롭기도 했어요. 제 실수를 조롱하는 기사도 있었고,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료 중 몇몇은 연락을 끊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에서 꺼지지 않는 문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건설은 철학에서 시작된다. 이제는 제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닛의 아내는 얼마 전 제게 편지를 보내왔어요. 당신이 바꾸고 있는 세상이 남편의 죽음에 의미를 줬다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듯 아팠지만 동시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저는 여전히 건축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서명을 할 때마다 묻습니다. 이 건물이 무너졌을 때 그 안의 사람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이 예산보다 먼저 와야 한다는 걸 믿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서명하는 건물은 생명을 먼저 생각할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 하는 약속이 아니라 제 양심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멀쩡히 서 있었던 그 건물 하나에서 비롯되었어요. 한국문화센터. 그 이름을 이제는 숫자로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곳은 철근보다 강한 마음이 지켜낸 공간이었어요.